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진헌이라고 합니다. 예,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 엔지니어 일을 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저희와 이제 계약을 맺고 있는 고객사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웹 기술과 관련돼서 개발자분들을 이제 도와드리는 일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고객사분들이 이제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디버깅을 해드린다거나 아니면 뭐 소스 리뷰를 해드린다거나 아니면 뭐 트러블 슈팅을 직접 대신을 해드린다거나 뭐 이런 일을 하고 있고요. 특히 뭐 이런 제가 하고 있는 일하고 관련해서 사실 요 세션을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겪었던 이런 경험들을 조금 녹여서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 세션을 준비했고요. 많은 내용을 다루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가볍게 상식선에서 들으실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리 작으신가요, 혹시? 예, 뭐 순서는 이렇습니다. 간단하고요. 예, 일단 성능 문제가 발생하게 된 배경 뭐 잠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런 성능 문제가 어떻게 이제 보일 수 있는가, 증상이 대체로 어떤 시기에 증상인가 이런 걸 살펴보고, 이런 빠른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서 자바스크립트는 어떤 환경에서 이제 돌고 있는가, 그 특징들을 잠깐 살펴볼 거예요. 이번 세션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세 번째 부분이고요. 실행 환경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시면 이제 이 세부적인 어떤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지 않더라도 스스로 아마 방법을 찾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최적화 방식을 이제 잠깐 몇 가지를 맛배기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게 내용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세 번째 부분이고요. 예, 이건 제가 직접 일을 하면서 제가 직접 받았던 질문입니다. 이게 뭐냐면 웹브라우저의 성능은 해마다 향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성능 문제는 이렇게 더 계속 많이 발생하느냐. 이게 제가 최근에 이제 국내 모 대기업에 그 대형 SI 프로젝트에 이제 투입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 투입된 시기가 그 프로젝트가 거의 막바지였을 때 그 오픈을 앞두고 이제 투입이 됐어요. 왜 투입이 됐냐면 이제 그 프로젝트가 심각한 좀 성능 문제가 있어가지고 오픈 일정을 미뤄야 되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이게 일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 프로젝트 그 관계자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왜 이게 느리냐. 그래서 제가 분석한 내용하고 이렇게 조목조목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요게 개발이 잘못됐습니다. 라고 이제 말을 못했어요. 사실 못했는데 왜 그랬냐면은 개발자분들이 다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 자리에. 그래서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제가 둘러 이제 했던 대답이 있는데요. 그 대답이 사실은 지금 오늘 다룰 내용의 어떤 핵심 주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를 작성할 때 좀 더 성능에 신경 써야 되는 그 이유거든요. 그 답변이. 그 답변이 뭐였냐면 웹사이트가 지금 느린 이유가 뭐 역설적이지만 아이러니하게 그 브라우저가 빨라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사실은 실제로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 뿐만이 아니고 크롬이나 파이어폭스 같은 경우에 크롬이나 파이어폭스 사파리 같은 경우에 정말 많이 빨라졌거든요. 예전하고 비교해서 굉장히 많이 빨라졌는데 지금은 거의 뭐 더 이상 향상될 부분이 향상하기 어렵다라고 여길 정도로 진짜 정점에 이르렀어요. 브라우저 성능이요. 요거는 지금 브라우저 성능,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하고 지금 경쟁사 브라우저들하고 지금 성능 비교를 한 건데요. 요거는 지금 프론트엔드 웹 개발 분야가 크게 최근 몇 년간 이제 크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성능이 좋은 브라우저가 보급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브라우저의 성능 기반이 갖춰지게 되면 그 위에서 이제 갖가지 시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 갖가지 시도라는 게 뭐냐면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를 이제 사용해서 이제 확장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뭐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들을 갖다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개발 편의성을 이제 더해주는 그런 라이브러리들과 함께 그 주요 비즈니스 로직, 아까 김영신 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서버 측에서 전통적으로 서버 측에서만 처리하던 비즈니스 로직들을 클라이언트 쪽으로 가지고 올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응용 프로그램 수준의 응용 프로그램 정도 되는 수준의 다양한 사용자 경험을 웹브라우저에서도 이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정말 많이 사용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자바스크립트의 코드 양적 증가가 이제 증가를 가져왔죠. 이런 내용은 사실 인터넷상의 JS 요청 횟수와 사이즈에 대한 통계를 보면서 알 수 있는데요. 뭐 이게 좀 보기가 좀 어려운데 계속 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무슨 사이즈냐면 지금 전 세계 인터넷 사이트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그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할 때 그 왔다 갔다 하는 자바스크립트의 사이즈를 지금 통계를 낸 거예요. 평균 사이즈를 통계를 냈는데 지금 좀 보기는 어렵지만 3년간 2배 이상 증가했어요. 3년간 2배 이상 증가했고, 그리고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웹사이트가 이제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 사이트가 뭐냐면, 페이스북이나 우리 많이 사용하는 트위터, 그 다음에 한메일, 그 다음에 지메일 같은 자바스크립트 집약적인 그 웹 서비스가 이제 점점 많이 생겨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술적인 트렌드에 맞춰서 국내 이제 프로젝트들도 사실은 이런 패러다임에 맞춰서 서서히 변하고 있죠. 브라우저도 빨라지고,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코드도 많아지고, 사실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진짜 문제는 사실 이거예요. 지금 국내 지금 브라우저 점유율인데요. 지금 보면은 브라우저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능 면에서. 빠른 브라우저하고 느린 브라우저하고. 그러니까 빠른 브라우저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모던 웹 브라우저라고 부르는 것들인데요. 뭐 HTML 웹 표준을 준수하고 향상된 자바스크립트 엔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빠른 브라우저. 그리고 나머지는 옛날 브라우저죠. 옛날 브라우저는 그냥 느리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게 문제가 될 만한 게 보면 지금 제일 위에 있는 이 바인데요. i8이 34% 정도 차지를 하고 있어요. i8이 이제 문제가 되는 이유는 i8은 느린 브라우저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보면은 나온 지 수년이 다 됐고요. 5, 6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i8이 메이저를 점유하고 있어요. 메이저를 점유하고 있어서 웹 개발자들은 사실 어디에 맞춰서 개발해야 될지 트렌드는 계속 변하고 있고, 지금 전체 프로젝트들도 사실은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계속 발전을 시키고 싶은데, 국내 점유율은 사실 레거시 브라우저가 이제 메인인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잖아요. 이거 개발자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개발자는 항상 자바스크립트를 간결하고 빠르게 유지를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바스크립트의 성능 문제가 과연 뭐냐. 그래서 스크린샷 몇 개를 제가 준비를 했어요. 사실 우리가 평소에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면서 많이 봐왔던 것들이에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이런 경고창이 뜨는 거예요. 이 스크립트의 실행을 멈추시겠습니까? 요거가 뜨는 이유는 뭐냐면, 자바스크립트는 이벤트 기반의 프로그램이에요. 그 랭귀지 환경이에요. 그래서 그 이벤트 핸들러로 대부분의 작업들을 이제 구현을 하는데요. 그 이벤트 핸들러가 빠르게 리턴을 하지 못하면, 이런 식으로 브라우저가 이 감지를 하고 있다가, 이 스크립트가 지금 계속 돌고 있고 멈추지 않는데, 이걸 사용자로 하여금 이거를 중단시킬 수 있게 이제 경고창을 띄워주는 거죠. 이런 경고창은 이거 크롬도 있고요. 파이어폭스도 있고, 근데 사파리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파리는 계속 이렇게 돌고 있더라고요. 그냥. 자, 요건 지금 방금 보셨던 거는 지금 순수하게 100% 자바스크립트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고요. 지금 요거는 지금 왼쪽에
보시는, 왼쪽에 있는 걸 보시면 웹사이트에 이제 다 들어갔는데 첫 화면이 뜨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건 사실 보면은 서버 쪽에서 응답을 늦게 줬을 수도 있거든요. 서버 쪽에서 응답을 늦게 줬을 수도 있고, 웹페이지가 표시되기 전에 실행되는 자바스크립트에서 지연이 발생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잠깐 보시면 여기 타이틀에 뭐가 찍혀 있죠. 뭐 워크스타일 시나리오라고. 요거가 하나의 힌트인데, 요거는 뭐냐면 HTML 안에 있는 타이틀 태그예요. 그래서 타이틀 태그를 읽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HTML 읽어와서 돔 파싱을 이미 끝낸 거예요. 돔 파싱을 끝낸 다음에 이제 실행되는 스크립트에서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문제예요.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 요거는 이제 첫 화면에 이제 딱 보이는데 그 다음 액션을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링크를 클릭한다거나 저기 뭐 검색창을 클릭해서 뭔가를 쓴다거나 이게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수초 동안. 요것도 마찬가지로 자바스크립트의 지연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외에 뭐 다른 문제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요런 것도 있어요. 마치 이제 CSS가 스타일 시트가 적용 안 된 것처럼 수초 동안 이제 있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스타일 시트가 적용되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딱 보면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은 CSS가 늦게 읽혀졌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기 쉬운데, 요즘 웹브라우저들은 CSS가 읽어지지 않으면 화면을 보여주지 않아요. 옛날 브라우저만 이제 그랬고요. 지금 요거는 뭐냐면 자바스크립트가 사실 스타일을 적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스타일을 직접 줄 수도, 인라인으로 줄 수도 있고, 아니면 클래스 네임을 이제 할당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바스크립트이 이제 그런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그 이전에 자바스크립트이 이제 지연이 발생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몇 초 있다가 이렇게 정상 화면이 돌아오면 사용자들은 사용자들 경험이 상당히 나빠지죠. 이거 제대로 완성 안 된 사이트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이벤트가 적절히 발생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클릭을 했는데 몇 초 동안 감감하거나 아니면 그냥 먹어버리는 거죠. 요것도 사실은 그 스크립트 외에 다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요것도. 예. 뭐 대표적으로 뭐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이런 유형들을 또 하나 있네요. 요거는 이제 웹페이지가 보여졌는데 그 위에 이제 커서를 이제 왔다 갔다 하면 뚝뚝뚝뚝뚝 끊기고 CPU 점유율이 막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거죠. 이런 증상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것도 사실 요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마우스 무브 이벤트 핸들러가 많이 무겁게 작성되어 있거나, 아니면 CSS가 과도하게 좀 설정되어 있거나, 뭐 그런 이슈일 수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유형을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항상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자바스크립트가 원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냐, 이런 거를 미리 판단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 시작은 좋은 프로파일러를 사용하는 거고요. 눈으로 봐서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경험상으로 눈으로 많이 봐왔는데 눈으로는 전혀 감을 잡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게 좋은 프로파일러를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왼쪽에 보이는 게 이제 보셨을 수도 있는데, 인터넷 익스플로러 11 버전에 자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개발자 도구에 포함되어 있는 그 UI Responsiveness 툴이라는 거고요. 요거는 새로 생겼어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11 버전에 새로 생겨서 탑재됐는데, 요거는 CPU 점유율이 기준이고요. 그 CPU 점유율을 어떤 파트에서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그래피컬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크롬이나 파이어폭스에 내장된 개발자 도구를 많이 써봤는데, 지금 11 버전에, i11 버전에 탑재된 그 개발자 툴이 제일 좋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요. 그 오른쪽은 윈도우즈 퍼포먼스 툴킷에 포함되어 있는 엑스퍼프라는 그 도구로 수집한 그 그래프인데요. 요거는
요것도 사실은 그 파트별로, 그러니까 브라우저의 서브 시스템별로 이제 어떤 CPU 얼마만큼의 CPU를 점유했는지 그런 걸 볼 수 있는 거고요. 11이 나오기 전까지는 엑스퍼플을 썼었어요. 예, 근데 이제 11이 나온 이후에는 11만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툴을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웹페이지, 그래서 요 웹페이지, 브라우저의 일반적인 웹페이지 처리 과정하고 같이 설명을 좀 드리면은 좀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슬라이드 준비했고요. 지금 보시면, 네, 처음에 웹페이지가 읽혀졌을 때, 그러니까 URL, 그 주소 표시줄에다가 이제 URL을 입력했을 때 이제 일어나는 일을 이제 차례대로 보여드릴 텐데요. 네트워킹 파트하고 지금 파싱 단계는 뭐냐면, 네트워킹은 사실 HTTP 리퀘스트를 보내고 HTTP 리스판스를 받는 것을 담당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요거는 실제로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그 단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싱이라는 단계는 그 HTML 문서를 읽어와서 그거를 이제 DOM 트리로 이제 파싱하는 작업을 하는 거고요. 요거 두 개를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는 하나로 묶어서 로딩 단계라고 보고 있어요. 저기 저 위에 보시면 그 파란색 로딩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서 요 만약에 로딩 단계에서 CPU 점유율이 올라갔다고 하면 파란색 그래프가 아마 보일 거예요. 지금은 이제 파란색 그래프가 없죠. 그러니까 네트워킹 자체는 제가 이게 좀 첨언을 드리면 네트워킹 자체는 사실 CPU 점유율이 높은 작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IE에서는 요거를 파싱하고 같이 묶은 거거든요. 파싱은 사실 HTML 문서가 굉장히 무거우면 CPU 점유율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태그가 뭐 10,000개, 10만 개가 된다 하면 그걸 파싱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여기 파란색으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싱 단계의 결과물은 여기 옆에 보시는 것처럼 DOM 트리고요. 이 DOM 트리는 사실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자바스크립트라든지 CSS에서도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스타일링 단계예요. 보시면 포매팅하고 레이아웃이라는 단계로 이제 나눠져 있는데, 포매팅은 CSS를 직접 그 DOM에다가 적용하는 단계예요. 그리고 레이아웃은 실제로 이제 적용된 스타일을 화면에 뿌리기 위해서 직접 좌표를 계산하는 작업이고요. 그래서 이 레이아웃의 결과물은 사실상 디스플레이 트리라고 하는 또 다른 그 DOM 트리하고는 다른 또 트리를 만들어내거든요. 이거는 왜 이렇게 별도의 트리를 만드냐면 렌더링은 1초에 60번 정도를 돌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속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제거한 트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DOM 트리에서 이제 헤더 태그라든지 타이틀 태그 같은 걸 다 빼고 이제 진짜로 표시할 부분만 이제 남겨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페인팅, 그 다음에 컴포지팅, 뭐 이렇게 뭐 단계가 나눠져 있는데, 요거는 렌더링은 실제로 화면에 표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디코딩 단계는 실제로 JPEG이나 GIF 파일을 화면에 표시하기 위해서는 비트맵 형식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트맵 형식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그래프하고 좀 연결해서 지금 보시면 그래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사실 녹색이잖아요. 그 연두색으로 표시된 부분인데 그거는 지금 스타일링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어떤 부분에서 이제 문제 CPU 점유율이 높아지는지를 대략 짐작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DOM 트리에다가 그 CSS를 적용하고 그 그 DOM을 가지고 이제 화면에 막 표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보라색도 지금 굉장히 높은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뭔가 굉장히 막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그런 웹사이트라고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실제로 지금 잠깐 보여드릴게요. 아유, 죄송합니다.
이거는 저희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 아이랑 브라우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만든 사이트고요. 요거를 제가 그 UI Responsiveness 툴로 한번 캡처를 해보겠습니다. 시작을 하면 팝콘을 튀기고 있죠. 여기서 우아를 하시면 그래서 이 지금 제가 지금 한 게 이제 녹색 버튼을 눌러서 캡처 시작했고 중지를 한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스크립팅. 자바스크립트를 실제로 순수하게 처리하다가 지금 처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밑에 요거는 뭐냐면 프레임 레이트예요. 초당 몇 프레임을 그릴 수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요게 떨어지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사용자가 느끼는 거는 뚝뚝 끊긴다. 뚝뚝 끊긴다죠. 그래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요 뒷부분이 아니고 요 앞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요 앞부분이 뭐 때문에 이제 느려지는지 이제 확인을 해보면 뭐 하나를 딱 찍어서 좀 보여드릴게요. 뒤에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요거를 하나를 그래프를 찍어서 좁은 타임라인을 보면 실제로 이 무슨 작업을 하고 있었는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주황색 부분은 애니메이션 프레임이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애니메이션 프레임은 그 렌더링을 위해서 그 60초마다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그 브라우저 메커니즘이거든요. 요거는 이 자바스크립트는 실제로 요 팝콘을 표현하기 위해서 스타일을 막 적용하고 있는 게 이제 보이겠죠. 뭐 대체로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뭐 그리는데 이만한 시간이 들었고, 그리고 요 옆에 보시면 왜 이런 지연이 발생했는지, 왜 이렇게 CPU를 사용했는지 설명을 해줘요, 친절하게. 여기만 읽어보시면 대체로 뭐 어떤 작업을 하고 있었는지 그냥 바로 짐작을 하실 수가 있어요. 뭐 요거는 집에 가셔가지고 이제 하나씩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오늘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이건데요. 오늘 뭐 다 귀뚱으로 들으셔도 되는데 요것만 좀 한번 봐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목소리.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는 스크립트가 단일 스레드로 수행된다는 거고요. 자바스크립트는 실제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수행하는 흐름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물론 HTML5에 이제 웹 워커라는 새로운 피처가 생기긴 했는데 그거는 이제 별도의 스레드로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돌게 하는 피처고요. 그걸 사용하지 않는 기본 상태에서 기본 환경은 스크립트는 무조건 단일 스레드로 수행된다는 거예요. 요게 사실 성능 문제를 다룰 때 가장 염두를 해 두셔야 되는 거고요. 요것 때문에 이벤트 핸들러가 수행되면 다른 이벤트 핸들러가 수행될 수가 없어요. 계속 큐잉이 되거든요. 그리고 렌더링과 스크립팅을 단일 이벤트 큐로 처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이벤트 큐는 자바스크립트 수준에서 사용하는 그런 이벤트 큐가 아니고 브라우저의 이벤트 큐를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코드도 이벤트 큐로 이제 큐잉을 하고 화면을 갱신해야 된다 이런 작업도 사실 같은 이벤트 큐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이벤트 핸들러가 길어지면, 그러니까 빨리 리턴을 못 해주면 그리는 화면 갱신도 안 돼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통적인 윈도우 애플리케이션 환경하고 가까워요. 메인 스레드 하나만 있는. 근데 이제 많은 개발자분들이 사실 이런 부분을 간과하시고 이벤트 핸들러에다가 막 과도한 작업을 하시죠, 보통.
그리고 돔 작업은 항상 느립니다. 돔 작업은. 왜냐하면 이거 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거 좀 다음 다음 슬라이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아웃 작업. 여기서 말하는 레이아웃 작업은 그 HTML 태그 그 요소들을 뭔가 조작을 하는 거예요. 뭐 사이즈를 조작한다거나 뭐 이렇게 화면 변경이 일어날 만한 작업들을 스크립트에서 이제 하는 거죠. 그런 작업은 항상 느려요. 순수한 자바스크립트만 수행되는 것보다 항상 느려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것도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네이티브 코드는 스크립트 코드보다 항상 빠르다. 요거는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스크립트 코드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이티브 코드라고 얘기하면 브라우저 자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뭐 그 코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document.getElement by ID 이런 거는 디버깅 할 때 스텝 인투 안 돼요. 예. 그건 네이티브 코드거든요. 브라우저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구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체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코드하고 스크립트 코드하고 당연히 그 성능 비교를 하면 당연히 차이가 비교를 할 수가 없죠. 네이티브 코드 항상 빠르기 때문에 성능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서는 반드시 이제 네이티브 코드 위주로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jQuery 셀렉터를 뭐 이렇게 과도하게 이렇게 쓰신다거나 성능을 요구하는 부분에서는 그런 그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많이 수행되도록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능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네이티브 코드만 주로 사용하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요 스크립트 엔진은 코드를 최적화한다. 요 내용은 뭐냐면 이게 되게 좀 중요한 내용이기도 해요. 이게 좀 뒤에 이제 그 슬라이드가 또 있는데요. 요 스크립트 엔진은 자체적으로 튜닝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자주 사용되는 코드 패턴들에 대해서 코드 패턴이나 시나리오에 대해서 최적화를 해놨어요. 코드를 최적화하는 기능을 또 수행을 해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것도 좀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슬라이드가 있어요. 예. 네. 예, 맞습니다. 예. 단일 이벤트 큐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요게 그런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렌더링과 스크립팅도 단일 스레드로 처리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부분도 있어요. 사실은. 실제로 인터넷 익스플로러도 렌더링과 스크립팅을 단일 스레드로 처리하거든요. 그러니까 화면 그리는 거하고 자바스크립트하고 같은 스레드에서 처리해요. 근데 제가 단일 이벤트 큐라고 별도로 분리해서 설명드린 건 뭐냐면, 사실 다른 브라우저는 이거를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 요런 거죠.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같은 거, 애니메이션을 위한 렌더링은 별도의 스레드로 처리하는 브라우저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단일 이벤트 큐를 사용하는 게 맞고 단일 스레드로 수행되는 게 맞습니다. 크롬도 마찬가지고 파이어폭스도 마찬가지고요. 예. 예, 맞습니다. 그거를 제가 미리 이걸 보여드리려고. 이게 뭐냐면, 단일 스레드 실행 환경을 제가 좀 도식화해서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본 건데요. 처음에 이제 웹페이지가 처음 로드되면 로드 이벤트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온로드 이벤트 핸들러 작성하셔서 보통 작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jQuery 같은 경우에는 on ready state change 이벤트 이렇게 받아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구현하시잖아요. 보면 그 로드 이벤트를 받아서 이제 그 로드 이벤트 핸들러가 이제 수행이 되죠. 제가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 로드 이벤트 핸들러에서 타이머를 등록하는 거예요. set timeout이나 set interval 같은 걸로. 그래서 타이머 이벤트가 계속 발생한다고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타이머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이제 타이머 이벤트 핸들러가 등록해 놓은 타이머 이벤트 핸들러가 동작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발생해서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이에 이제 클릭을 하는 거예요, 유저가. 그래서 클릭을 하면
클릭 이벤트 핸들러가 클릭 이벤트 핸들러가 동작을 하겠죠. 근데 클릭 이벤트 핸들러를 좀 작업을 좀 많이 구현했다고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타이머 이벤트가 계속 발생을 해도 계속 큐잉이 돼요. 실행이 안 되거든요. 이거는 어떤 상황이 되냐면 브라우저가 멈춰버리는 거하고 비슷한 상황이 발생을 해요. 뭐 개발자 의도하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타이머 이벤트가 발생하면서 뭔가 화면에 뭔가 깜빡깜빡 이게 뭐 그런 작업을 한다고 하면 깜빡이는 게 멈춰버려요. 그래서 클릭 이벤트 핸들러가 이제 끝나는 즉시 이제 주르륵 실행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죠. 근데 좀 전에 그 질문 주셨던 게 이 부분인데요. 이벤트 큐가 하나예요. 이벤트 큐도 하나고, 지금 제가 UI 스레드라고 제가 적어 놨는데, 그냥 자바스크립트 스레드가 UI 스레드예요. 여기서 이제, 제가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 웹페이지에 버튼이 하나 있고, 버튼을 한번 이제 클릭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 클릭을 하면 무슨 작업이 큐잉 되냐면, 버튼이 눌려진 모양을 그려야 되잖아요. 그리는 작업, 이런 그리는 작업까지 큐잉을 해요. 그리고 클릭 이벤트 핸들러를 실행해라 라는 작업도 큐잉을 하고요. 그래서 하나씩 빠지면서 하나씩 올라가면서 이제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화면 그리는 거하고 자바스크립트하고 별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자바스크립트 이벤트 핸들러가 계속 늘어지면 화면을 못 그리는 상황이 계속 발생해요. 그거 설명드리려고 지금 이거 그린 거고요. 답변이 되셨나요? 네. 요거는 크롬이나 파이어폭스, 사파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요 구조를 바꾸면 자바스크립트 구현 방법이 다 달라져야 될 거예요. 요걸 유지를 하려면 같은 디자인을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움 작업이 느리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자바스크립트하고 도움을 관장하는 파트가 서로 달라요. 그래서 아까 뭐 여러 단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움 작업은 레이아웃 서브 시스템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서브 시스템 간의 호출이거든요. 이거는 별거 아닐 것 같은데, 이 인터페이스 서로 다른 서브 시스템 간의 호출을 위해서 구현된 인터페이스가 오버헤드가 있어요. 이거는 뭐 한두 번 호출될 때는 큰 영향이 없겠지만, 만약에 루프를 돈다거나 아니면 속도가 굉장히 요구되는 부분에서 이런 서브 시스템 간 호출을 하면 오버헤드 때문에 느려져요. 그래서 루프에서는 도움 작업을 웬만하면 자제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뭐 자제를 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줄이는 것, 이것이 이제 성능에 도움이 되겠고요. 그리고 도움 메소드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get element by id, 뭐 name, 뭐 이런 거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이티브 코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네이티브 코드라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리스트나 트리를 탐색하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도움 구조를 이제 훑어야 되는 작업인 거죠. 그러니까 한 번에 딱 끝날 수 있는 작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루프를 도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걸 자주 호출한다는 거는 반드시 오버헤드가 있어요. 그래서 자주 호출되지 않도록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변경하는 어떤 작업을 하면 화면 갱신이 발생해요. 이 화면 갱신도 아까 제가 그림을 보여드렸지만 서로 다른 서브 시스템이거든요. 렌더링하고 이쪽도. 화면 갱신도 이제 인터페이스적인 오버헤드가 있을 뿐더러 화면 그리는 작업이 원체 느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최대한 자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제가 어떻게 뭐 샘플을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이거는 뭐 샘플 보여드릴 수가 없고요. 그래서 말로 때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레이아웃 작업이 느리다라는 거를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게 지금 그림을 그려왔는데요. 화면 갱신 작업은 사실 두 개로 나눠져요.
요거는 리페인트하고 리플로우라는 작업이 있는데, 요거는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그 용어가 아니고요. 일반적인 브라우저에서 사용하는 그 용어예요. 그러니까 리페인트는 이런 거죠. 이런 시나리오예요. div 태그 안에 그 자식 div 태그가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색깔을 바꾸는 거예요. 색깔을 바꾸면, 이게 색깔을 바꾼다고 해서 이 뭐 사이즈가 달라지거나 이게 뭐 줄이 바꿔진다거나 그런 작업은 아니잖아요. 이건 생각보다 이거는 오버헤드가 좀 적어요. 이건 좌표 계산 안 하는 작업이거든요. 이미 계산된 좌표를 가지고 이제 그 색상 변경 작업을 하는 거죠. 근데 리플로우라는 건 뭐냐면, 이거 이렇게 지금 제가 사이즈를 변경했잖아요. 그럼 막 헝클어지는 거죠. 그러면 요 레이아웃 작업, 인접한 태그 요소하고, 그 다음에 상위 요소, 하위 요소, 이걸 다 계산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느립니다. 요거는 왜 느린 거를 이제 단번에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게 뭐 어떻게 확인하실 수 있냐면, 웹페이지를 하나 띄워놓고 그 창 크기를 조절해 보시는 거죠. 그러면 미드 100%, 뭐 하이트 100%로 설정되어 있는 것들은 그 전부 다 리플로우 작업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리사이즈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계속 이 레이아웃을 재계산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거죠. CPU 점유율도 확 올라가고요. 뭐 뚝뚝 끊기는 건 말할 것도 없겠죠. 예, 그러면 지금 네,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어떻게 그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최적화하는지를 대충 알아두는 게 왜 도움이 되냐 하면요. 그 자바스크립트 엔진은 그 코드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특정 시나리오나 이제 그 패턴을 통계적으로 이제 그 많이 사용되는 패턴을 가지고 이제 그 최적화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뭐냐면 뭐 루프를 돈다거나 뭐 이런 작업들이죠. 그거를 최적화를 많이 하려고 해요. 근데 이런 시나리오 베이스로 이제 성능 최적화를 하게 되면 반드시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최적화에 반하는 아주 안 좋은 시나리오를 작성하게 되면 최적화 안 하니만 못한 케이스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간단하게나마 그냥 상식선에서 알고 계시면 이렇게 이상하게 느리다라는 이런 상황에서 좀 대처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예, 이제 그 모던 웹 브라우저는 그 제가 아까 향상된 자바스크립트 엔진을 탑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식으로 이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그 최적화하는지 잠깐 좀 소개를 해 드릴게요. 뭐냐면 자바스크립트에서 숫자를 사용하잖아요. 숫자를 사용하면 넘버라는 래퍼 오브젝트를 반드시 사용하게 돼 있거든요. A라는 변수에다가 뭐 1을 넣었다, 2를 넣었다, 3을 넣었다 하면 무조건 이게 넘버라는 래퍼 오브젝트가 할당이 돼서 값을 채우게 돼 있어요. 그 래퍼 오브젝트는 말 그대로 이제 오브젝트거든요. 어떤 싸고 있는 오브젝트인데, 이거는 64비트 플로팅 포인트예요, 이게. 그래서 1만 넣어도 사실은 64비트를 할당하게 돼요. 게다가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스택이 아니라 힙에다가 할당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스택에는 오브젝트 포인터만 가지고 있고, 실제 힙에 이제 실제 값을 넣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을 넣고 빼는 작업이 생각보다 오버헤드가 큽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은 사실 그 자바스크립트를 만약에 자바스크립트 엔진을 개발할 때 이런 부분은 반드시 튜닝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은 사실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최적화하는 그 내용이기도 하지만, 뭐 크롬의 VAC라든지 뭐 파이어폭스의 몽키 시리즈 같은 것도 엔진도 이런 식으로 그 최적화를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건 뭐냐면 이제 그 넘버 오브젝트를 할당하기 위해서 힙에다가 32비트 2개,
4바이트, 8바이트를 이제 할당을 해서 이제 그걸 이제 그걸 할당을 해놓고 이제 스택에는 이제 오브젝트 포인터만 가지고 있는 형태인데, 요거를 그 모던 웹브라우저에서는 요거를 또 최적화를 해요. 스택만 사용하는 도록 정수일 경우에. 뭐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 이게 태그라고 하거든요. 태그 비트라고 하는데 여기에 0이 설정되어 있으면 요 뒤에 것은 오브젝트 포인터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고, 여기 이제 1이 설정되어 있으면 여기는 이제 실제 값이 들어가 있다. 프리미티브형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코드를 보면 doMath라는 함수가 있잖아요. doMath라는 함수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간단하게 그 r이라는 글로벌 변수에다가 a와 b의 값의 평균값을 넣는 거예요. 지금 한번 순서대로 한번 살펴볼게요. a에다가 5를 할당하고요. b라는 변수에 2를 할당하면 요거는 실제 정수잖아요. 정수이기 때문에 아까 태그 비트 1로 세팅하고 실제로 프리미티브 값이 스택에 들어가요. 이렇게 되면 상당히 빠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r이라는 글로벌 변수에는 계산 결과 3.5잖아요. 계산 결과 3.5이기 때문에 이거는 넘버 내부적으로 오브젝트를 사용하게 돼요. 힙 영역을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의도는 하지 않았지만 왜 의도를 하지 않았냐면 맨 밑에 코드를 보시면 이거 내림을 하잖아요. 실제로 정수만 취하겠다는 거거든요. 정수만 필요한 경우에 정수만 필요한데 지금 이거는 64비트 플로팅 포인트를 사용하고 있는 격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실제 명시적으로 이것이 정수만 쓰겠다라는 표시가 필요한데 요 표시는 이런 식으로 해줄 수가 있어요. 뭐냐면 요 부분인데요. 보이시나요? 뒤에서 보이시나요? 여기 보시면 이게 0으로 5월을 하는 건데 0으로 5월을 하면 그 소수점 뒷부분이 잘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스플로어를 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어요. 이게 요거를 쓰면 매스플로어보다 훨씬 빠릅니다. 사실 이건 BT 연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그 doMath라는 함수는 3개 A, B, R 변수에 대해서 전부 스택만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고속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무슨 얘기인지 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실제로 넘버라는 오브젝트를 최적화하는 코드가 엔진에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탑재되어 있는 거 잘 써야죠. 이거 잘 활용하도록 하면 아마 숫자를 계산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어레이도 최적화를 합니다. 엔진에서. 어레이는 어떤 식으로 최적화를 하냐면요. 지금 이 코드는 뭐냐면 A라는 어레이를 할당해 놓고 어레이 객체를 할당해 놓고 여기다가 0, 1, 2 인덱스에다가 지금 1, 2.3 str이라는 스트링을 지금 할당을 하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무슨 작업이 지금 이루어지냐면 처음에 0번 인덱스에다 1이라는 정수를 넣었을 때는 이 내부적으로 엔진에서 어떻게 판단하냐면 이 어레이는 정수만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해서 정수를 넣기에 가장 최적화된 그러니까 고정된 사이즈의 배열을 만들게 돼요. 근데 이제 2.3이 이제 들어와 버렸잖아요. 2.3이 들어오니까 이 정수는 안 되겠구나 라고 판단을 해서 배열 통째로 이제 컨버팅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플로팅 변수를 담을 수 있는 배열로 최적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컨버팅을 하는 거예요. 전체를. 근데 이제 스트링이 이제 들어와 버렸잖아요. 자바스크립트는 배열에다 뭘 넣어도 상관없잖아요. 그 변수 타입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거 int 어레이, float 어레이, var 어레이 이런 거는 내부적으로 사용되는 타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자바스크립트 내에서는 요 타입을 인지할 수가 없어요. 자바스크립트 내에서는 그냥 어레이입니다. 어레이. 그래서 스트링이 들어오면 요 전체를 또 베리언트 어레이로 그러니까 뭐든지 담을 수 있는 어레이로 제일 느린 어레이로 이제
변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게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레이 뭐 10,000개 정도의 어레이를 이제 할당을 해놓고 여기다 값을 다 채워 넣는 거죠. 값을 다 채워 넣으면 숫자로 다 채워 넣는 거예요. 정수로 채워 넣으면 아 이건 인트 어레이겠구나 해서 9,999개를 전부 다 9,999개를 전부 다 이제 정수로 채우고 이걸 인트 어레이로 할당해서 이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마지막에다 str이라는 스트링을 넣었어요.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9,999개, 그러니까 10,000개에 대해서 그 내부적으로 어레이 타입을 변경하는 이제 컨버팅 작업이 일어나요. 10,000개 루프를 돌면서 이제 컨버팅을 하는 거죠. 이거는 사실 최적화 안 하니만 못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어레이에다가 이것저것 넣으시는 개발자분들은 많이 없으시겠지만 이게 간혹 필요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뭐냐면 미리 이제 힌트를 주는 거예요. 미리 0번에다가 스트링을 줘서 처음부터 베리언트 어레이를 사용하도록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 어레이 자체는 제일 느린 어레이지만 변환 작업이 중간에 일어나진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미리 힌트를 줘서 그 역최적화 현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ECMA 스크립트, 최신 ECMA 스크립트 표준에 보면 타입드 어레이가 명시가 돼 있어요. 타입드 어레이는 뭐냐면 그 배열 요소의 타입을 가지고 있는 어레이예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처럼 그 다이나믹 랭귀지 말고 그 스태틱 랭귀지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진짜로 형을 명시를 해서 그 어레이를 할당할 수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저 이름을 보시면 플롯 64 어레이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어레이 대신 요걸 입력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변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어레이가 할당이 되거든요. 요거는 정말 빨라요. 요거는 그 변수 사이즈를 다 예측 가능하고 요거는 고정된 사이즈의 어레이를 그 할당하기 때문에 요거는 실제 고속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런 거 있죠. 자바스크립트에서도 비트맵 처리하실 수 있는 거 아시나요? 비트맵을 그래프 파일 읽어가지고 그걸 배열에다 넣고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뭐 효과를 준다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MS 페인트 그림판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웹으로 구현할 수 있게 돼 있어요. HTML5 피처 쓰면 근데 그때 이제 보통 비트맵 같은 걸 저장하기 위해서 어레이를 할당하는데 보통 이제 타입드 어레이를 사용하게 되죠. 그리고 그러면 스태틱 랭귀지처럼 굉장히 빠른 퍼포먼스를 낼 수가 있어요. 예, 요거는 제가 한번 좀 자주 사용되는 거니까 간단하지만 자주 사용되는 거니까 좀 짚고 넘어갈게요. 요거는 뭐냐면 어레이가 있잖아요. 배열이 있는데 100개짜리 배열이 있는데 그 100개짜리 배열을 어떻게 하나씩 루프를 돌면서 값을 가져오거나 각종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제일 빠른 루프가 무엇인가라는 거죠. 요거는 시중에 좀 잘 알려져 있는 내용이에요. 요 밑에 것만 설명드릴게요. 요 밑에 거 설명드리면 어레이를 돌 때 요 조건문에 보시면 그 포문의 조건문을 보시면 A라는 어레이의 랭스를 계속 참조하도록 돼 있잖아요. 요 랭스는 뭐냐면 요 랭스는 단순하게 멤버 변수 값을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네이티브 코드이긴 한데 getter 메소드가 명시가 돼 있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함수가 실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배열의 크기를 가져오기 위해서 어떤 코드가 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변수 값을 읽는 게 아니고 직접 코드가 돌아서 각 변수를 배열의 길이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포문 안에다가 이 랭스를 넣게 되면 그 getter 메소드를 계속 호출하게 돼요. 지금 100번이니까 100번을 계속 getter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를 그냥 한 번만 호출을 하고 이거를 이제 이 변수에다 넣어서 그 변수만 조건에는 저 변수만 그 참조하도록 이렇게 하면 성능 향상이 있을 것 같죠. 성능 향상이 있습니다. 있고요. 이게 레거시 브라우저에서는 엄청나게 속도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 다른 것들 보시면 4H 이건 ECMA 스크립트 표준에 또 최신 표준에 있는 건데 이거는 뭐 jQuery의 이치 같이 이게 그 함수 기반으로 이제 루프를 돌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어레이 이뉴머레이터를 이용해서 어레이를 열거하는 폼은 이거 in 루프고요. 어떤 게 제일 빠를지 한번 짐작이 되시나요, 이게? 상식선에서 저도 이제 제일 빠를 거라고 생각되는 게 사실 잠시만요. 이거거든요. 실제로 이거를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어떻게 보여드리냐면, JSPUF라는 사이트 혹시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JSPUF라는 사이트? JSPUF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거는 뭐 MS에서 만든 사이트는 아니고요. 요거는 JSPUF라는 사이트는 이겁니다. 이거 되게 허접해 보이는 이 사이트인데 자바스크립트 퍼포먼스 플레이그라운드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자바스크립트 코드 스니펫을 넣어가지고 그 전에다 넣어가지고 이걸 루프를 돌려서 벤치마크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플레이그라운드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왜 그 자바스크립트 개발자들이 그냥 마음껏 들어와서 그냥 뭐 되도 않는 테스트도 한번 돌려봐라 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테스트 결과를 여러 사람들한테 공개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 뭐냐면 요거를 돌려볼게요. 제가 이거를 미리 아까 저 PT에서 꺼내가지고 자 여기다가 이제 곱하기 표시만 돼 있는 요 항목만 채워 넣으시면 돼요. 뭐냐면 예, 이렇게 타이틀을 제가 입력을 했고요. 겹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숫자를 좀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프리퍼레이션 코드가 있어요. 이게 그 벤치마크를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 작업이라고 하면 여기서 아까 보셨던 이런 것들이에요. 실제 테스트해야 될 코드는 요거잖아요. 근데 요거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코드잖아요. 요거 코드를 여기다 넣습니다. 여기다 넣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다 그냥 무시해 주셔도 돼요. 나중에 좀 JSPUF에 좀 익숙해지시면 좀 더 정확한 벤치마크를 위해서 이런 작업들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안 하셔도 돼요. 여기다 이제 코드 스니펫을 이제 넣어야 돼요. 이제 우리가 테스트 해볼 게 뭐가 있냐면 하나씩 다 해볼게요. 이것도 넣고요. 포이치도 한번 테스트 해볼 거고요.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 예, 이렇게 해서 코드 스니펫을 3개를 넣었잖아요. 아니, 4개를 넣었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제 뷰티파이 이제 코드를 하면, 이게 지금 이름이 겹치네요. 예,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준비가 됐고요. 실제로 이제 요 코드 스니펫 4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요거를 실제로 런 테스트 제가 실수를 한 게 뭐냐면 요 프리퍼레이션 코드에다가 프리퍼레이션 코드는 HTML 문법을 맞춰줘야 돼요. 왜냐하면 돔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 샘플도 여기서 이제 넣어야 되거든요.
이제 런 테스트를 하면 이제 실제로 이게 돌면서 수행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돌아가고 있죠. 돌아가면서 이제 하나씩 테스트를 끝내서 이제 테스트 결과를 보여주게 되는데 제가 테스트를 해왔어요.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는데요. 지금 보면은 제가 제일 빠를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거 배열의 랭스 프로퍼티에 접근하지 않고 이제 캐시된 그 값을 계속 참조해서 할 경우가 가장 빨라요. 가장 빠르고 그리고 아까 그 배열의 이뉴머레이터를 이용해서 배열 열거자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그 루프를 도는 거는 가장 느립니다. 요거 속도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요걸 사용하시면 안 돼요. 요거 되게 편하긴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배열이나 오브젝트에 그 멤버 프로퍼티를 다 이걸로 열거를 할 수 있어서 되게 편한데 문법도 간단하고요. 편한데 이게 제일 느려요. 제일 느려서 이거 얼마나 느리냐면 이거 벌써 엄청 차이가 나죠. 이게 제가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하여간 이게 몇 배 정도 되나요? 이게 10배 이상 되죠. 예. 10배가 뭐 아니죠.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요거 제가 아까 또 좀 재밌게 눈여겨보셔야 될 게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아까 배열의 랭스를 이게 게터 메소드이기 때문에 요게 느릴 것이다. 매번 돌 때마다 요게 돌면 느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보면 별 차이가 안 나요. 이거 그 시중에 나와 있는 그 퍼포먼스 책들도 보면 사실 이 부분이 차이가 많이 나서 이걸 반드시 할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거 차이가 안 나요, 거의. 이거 왜 그럴까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 8이나 옛날 파이어폭스 4 이하의 버전에서는 이렇게 하면 굉장히 빨라요. 이렇게 하면 그 랭스 프로퍼티를 계속 참조하면 엄청 느리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그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최적화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자주 사용되는 패턴이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그쪽 개발팀이 판단을 해서 요건 자주 참조해도 빠르도록 우리가 내부에서 캐시를 하자라고 판단해서 벌써 최적화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요거 A.length를 사용하셔도 무방해요. 근데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I8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맨 마지막 걸 사용하셔야 될 겁니다. 이게 제가 (64배) 빠르죠. jQuery는 제가 그냥 보너스로 그냥 넣었습니다. jQuery를 제가 처음 사용한 게 2008년도. 예. 시간이 별로 없네요. 그래서 각설하고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jQuery는 지금 그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오픈소스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거든요. 이거는 점유율이 어느 정도냐면 그 93%나 돼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자바스크립트 개발자분 계시면 거의 10명 중 9분은 jQuery를 아마 사용하셨다는 얘기고요. 사용하신 적이 있다는 얘기가 맞나요? 네. jQuery 다 사용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좀 간단하게 넣었어요. 그리고 jQuery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jQuery라고 이제 비슷한 레벨인 이제 무툴스나 이제 프로토타입 이런 것, UI 이런 것들은 점유율이 엄청 낮아요. 지금 게임이 끝났어요. 이거는. 저도 되게 좋아하는 라이브러리인데요. 이게 그 jQuery가 굉장히 잘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버전업이 계속 되면서 속도 튜닝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리고 최신 아까 제가 네이티브 코드가 제일 빠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이티브 코드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jQuery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데 잘 만들어진 라이브러리의 특징이 뭐냐면 그 사용자가 막 쓴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잘 만들어질수록 라이브러리를 막 쓰게 돼 있거든요. 저도 예전에 막 이렇게 쓰는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이게 뭐냐면 저도 이렇게 썼었어요. 이렇게 뭐냐면 셀렉터 하나 엘러먼트를 하나 취하기 위해서 셀렉터 쫙 길게 썼어요, 제가.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괜히 빨라질 것 같아서 직접 명시를 해놓으면 범위가 좁아지기 때문에 계속 빨라질 것이다 생각해서 이게 이렇게 썼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거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되거든요. 이거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되는데 같은 결과를 내도록 돼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jQuery 내부에는 이제 시즐이라는 엔진을 사용하게 돼 있는데 그 시즐이라는 엔진이 그냥 그 자바스크립트예요. 그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진 자료 구조를 서치하고 뭐 인덱스하고 이런 엔진인데 스판.점 타이틀을 기준으로 제일 마지막으로 명시된 요 조건을 기준으로 나머지 것들 검색을 해요.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그 제약 조건으로 동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이렇게 넣으면 조건문만 많아지는 거예요. 조건문만 많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축약해서 사용하시는 거를 권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축약하면 실제로 나중에 JSPOF 알려드렸으니까 나중에 이제 JSPOF로 테스트를 해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많이 크게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한 10% 20%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find 그리고 요 두 번째 거랑 이거랑 어떤 게 빠르냐면 find를 쓰는 게 빨라요. 이건 왜냐하면 요건 이유가 있어요. 요건 이유가 있는 게 뭐냐면 그 jQuery는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jQuery는 네이티브 코드를 최대한 사용하도록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ID 셀렉터, 샵으로 시작하는 ID 셀렉터는 get element by ID를 바로 고출하게 돼 있어요. 바로 매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범위를 확 줄여 넣은 거죠. 범위를 확 줄여버리고 요것만 검색하면 줄여진 상태에서 이제 시즈를 돌리기 때문에 이게 훨씬 빠른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요런 거 구문 저도 고객사 코드에서 이런 거 좀 많이 봤는데요. 이거 뭐냐면 똑같은 셀렉터를 계속해서 쓰는 거예요. jQuery를 맹신한 결과죠. 이거는 jQuery 내부에서 똑같은 셀렉터는 캐시를 해줄 거야 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캐시하지 않습니다. 캐시하지 않고요. 그래서 똑같은 쿼리를 계속 돌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단 한 번만 하도록 최대한 개수를 줄여주시면 돼요. 이거는 뭐 쉽잖아요. 그래서 한 번만 하도록 계속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절대로 쓰지 말아야 될 셀렉터는 이런 거예요. 요거는 돔을 다 훑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네임 속성을 가지고 검색을 한다거나 아니면 요 수도 클래스라고 얘기하죠. 수도 클래스. 뭐 숨겨진 속성으로 되어 있는 요소를 다 찾아라. 이런 거를 하면 실제로 엄청나게 느립니다. 이거 엄청나게 느리고 실제로 돔을 다 훑어버리게 돼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느리고요. 실제로 i7에서는 디자인상의 문제가 있었어요. 요 수도 클래스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더 느렸습니다. 이거는 다른 경쟁사들 브라우저와 비교해서도 엄청나게 느린 그런 디자인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사용하시면은 안 됩니다. 요거 사용 안 하셔도 사실 코딩 다 가능하거든요. 요거 무의식적으로 요거 사용하지 않도록 요거 조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jQuery 셀렉터에서 가장 빠른 건 ID 셀렉터고요. ID 셀렉터는 네이티브 코드를 쓰기 때문에 제일 빠른 거고요. 그 다음에 빠른 건 이제 클래스고요. 클래스는 왜냐하면 ID는 유일한 값이잖아요. 유일한 값을 검색하는 거는 되게 빠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클래스는 근데 중복된 값이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 느리긴 한데 그래도 그거 나름대로 튜닝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클래스까지는 뭐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jQuery하고 네이티브 코드 요거 비교하는 건데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제가 고객사 코드에서도 자주 보는 패턴이에요. 이게 뭐냐면 요즘 AJAX를 가지고 그 웹서버에다 요청을 하면 보통 그 DB를 쿼리를 해서 그 결과값을 JSON으로 내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그 대량의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요 그리드로 표시해 주는 거죠. 그리드 표시해 줄 때 어떻게 하시냐면 보통 뭐 물론 jQuery 플러그인 같은 걸로 뭐 JQ 그리드 같은 걸로 이제 뭐 하시기도 하지만 JQ 그리드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동적으로 태그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 붙이는 거예요. 이런 작업들을 계속 루프를 돌면서 하게 돼 있는데 요걸 그 jQuery를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속도가 느려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jQuery는 네이티브 코드가 아니잖아요. 자바스크립트가 계속 수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jQuery를 풀면 하면 이 정도 되는 코드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속도 요하는 부분, 사실 그 대량의 데이터를 받아와서 그걸 테이블로 만든다라고 하는 작업은 반드시 속도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요거는 데이터가 많아지면 느려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요거를 하려면 실제로 이런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 네이티브 코드를 쓰는 거죠. 다 네이티브 코드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성능이 얼마냐면 한 48배 정도 빨라지네요. 근데 요게 근데 또 레거시 브라우저하고 또 차이가 있어요. 최신 브라우저에서는 요런 결과가 나오고요. 레거시 브라우저에서는 아마 레거시 브라우저에서는 별로 차이가 안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렇게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모로. 이렇게 써주시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속도를 요하는 부분. 그러니까 확장성이나 편의성이 주가 되는 부분 말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드를 표시해주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요.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데요. 요거 좀 거의 마지막 거거든요. 요거 좀 마지막인데, 한번 제가 5분 정도 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요게 실제로 그거예요. 제이슨으로 뭔가 받아가지고 테이블을 만든다. 그게 이제 10,000건, 20,000건, 30,000건 이렇게 많아진다고 하면 분명히 속도가 느려지게 돼 있거든요. 이럴 때 요거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리드를 만들었는데 그 그리드 셀 하나마다 클릭을 하면 뭔가 반응하게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통 하시나요? 셀마다 클릭 이벤트 핸들러를 달면 되겠죠. 프로그래머블하게 이제 처리하려면 이벤트 핸들러 달아서 하면 되겠죠. 근데 셀이 10만 개다. 그럼 10만 개를 돌면서 클릭 이벤트 핸들러 다 바인딩을 해야 될까요? 다는 데만도 시간이 엄청 걸릴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럴 때는 이벤트 딜리게이션을 쓰면 굉장하게 성능 향상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jQuery에서도 다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벤트 딜리게이션 방법을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요게 뭐냐면 이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td 태그에다가 이벤트 핸들러를 다는 게 아니고 상위 테이블 태그에다가 이벤트 핸들러를 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벤트 핸들러를 달아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이벤트라는 거는 이벤트 모델에 대해서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td 태그에 클릭을 해서 클릭 이벤트가 발생하면 이벤트는 버블링 되게 돼 있어요. 캡처 단계, 버블링 단계 뭐 이런 내용 있잖아요. 이렇게 상위 태그로 상위 돔 엘러먼트로 이제 이벤트가 전파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테이블 태그도 td를 클릭했지만 테이블 태그도 결국 이벤트를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테이블 태그에다가 일단 클릭 이벤트 핸들러를 달아두면 결국 받을 수 있고 그거 타겟을 또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td에서 클릭이 됐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어서 그래서 이런 문법을 쓰는 거예요. 테이블에다가 클릭 이벤트 핸들러를 달되 td 태그 눌러진 타겟 엘러먼트가 td일 경우에만 요걸 호출해라 라는 거고요. 사실 이벤트 딜리게이션이라는 건 jQuery에서 나온 개념은 아니에요. 일반적인 이벤트 드리븐 방식의 프로그램에서 나온 개념인데 실제로 jQuery가 없더라도 이제 그냥 자바스크립트로도 이렇게 구현하실 수가 있어요. 네, 이건 뭐 그냥
테이블에다가 달아가지고 TD 태그인지 확인한 다음에 적절한 작업을 수행한다. 이거거든요. 요거는 사실 제가 요 벤치마크 결과 20배 정도 빨라서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건데 사실 20배가 아니에요. 제가 요거 불과 한 30개 그 TD 태그를 기준으로 한 거거든요. 이게 10,000개, 20,000개, 30,000개 된다고 하면 이게 몇천 배 빨라질 수 있어요. 이거 이벤트 핸들러 하나 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현을 하시면 되고요. 일단 제 준비한 거는 다 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지금 막 중간중간에 자세하게 설명 못 드리고 지금 넘어간 부분도 있는데, 진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부분, 자바스크립트 실행 환경에 대해서, 특히 이제 성능 측면에서 자바스크립트 실행 환경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면 스스로 찾을 수가 있어요. 이때는 네이티브를 써야지, 이때는 뭐 이걸 jQuery를 또 이렇게 쓰면 안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스스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느린 이유가 이제 자바스크립트, 보통 지목하는 게 자바스크립트이거든요. 자바스크립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스타일링은 사실, 스타일링 작업은 자바스크립트라고 안 그러거든요. 이런 부분을 프로파일러를 통해서 분명히 구분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평소에도 이제 JS 퍼프 같은 걸 자주 좀 장난감처럼 사용해 보시면, 이게 빠르다, 막연하게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게 빠르고 이게 느리다. 요런 패턴을 짜면 요게 느리고, 이런 패턴을 짜면 요게 빠르다. 근데 이걸 수적으로 확인 한번 하면 머릿속에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엔진 수준의 코드 최적화를 잘 활용해야 되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사용하지 않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jQuery 이제 막 굴리지 마시고요. jQuery 막 굴리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 분명히 좋은 코드, 빠른 코드 작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끝났고요. 오늘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다음에 또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